임명묵 작가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방송에서만 저는 자주 뵙다고 이렇게 뵈니까 반가운데요. 예, 저도 뭐 오랜만에 3년 만에 나온 것 같은데요, 패드마이크에는. 3년이나 됐나요? 예, 그때 K를 생각한다라는 책을 내고 이제 네. 그때는 이제 청년 세대 뭐 정치적 문제 이런 걸로 했었는데 제 또 본업은 그게 아니기 때문에. 네. 80년대의 청년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나 고민 이런 걸 많이 연구를 하셨죠? 예, 90년대생 주로 이제 제 또래죠. 아, 이제. 90년대생. 예, 제가 94년생이라서. 예, 예. 그래서 이제 그때 한 3년 전쯤에 이곳에 오셔서 90년대생들의 어떤 정서랄까요, 생각이랄까 이런 것들을 다루었는데 오늘은 좀 다른 분야를 다뤄보겠습니다. 이란 여행 갔다 온 것 좀 이야기를 하기 전에 먼저 이것부터 이야기를 해야 되겠네요. 지금 중동 문제, 특히 이제 이 아시아, 중동 아시아 쪽에 많이 관심을 갖는 것 같은데 어떤 분야를 연구하고 계세요? 네, 저는 이제 정확히는 서울대 이제 아시아 언어 문명학부라는 데서 서아시아 지역학을 전공하고 있고요. 석사 과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중에서도 이제 제가 또 소련사나 러시아 이쪽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그게 겹치는 부분이 이제 코카서스, 중앙아시아, 뭐 스탄 국가들 뭐 요런 지역들에 이제 초점을 맞추고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스탄 들어간 국가들 위주로 예. 그 지역에 그쪽. 그러면 이란, 뭐 사우디, 이라크, 무슨 트르키스탄 뭐 요 일대입니까? 사우디는 그쪽에선 좀 많이 남쪽이고 네. 이제 그러니까 러시아와 터키, 이란 이 세 군데의 강대국들, 제국들이 겹치는 지역들이 주로 관심사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이제 동아시아 쪽에도 좀 가까운 쪽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네요. 그나마 좀 더 가깝긴 하죠. 왜냐면 소련이 이제 또 있으니까. 네, 그러네. 보니까 서울대 아시아 언어 문명학부 졸업을 하셨고 현재 서울대 대학원 아시아 언어 문명학부에서 지금 석사과정 맡고 계신가요? 예. 아, 그러시군요. 아니 이렇게 이쪽 그쪽 지역을 좀 관심을 갖게 된 특별한 어떤 계기가 있습니까? 사실은 처음에는 이제 전공을 제가 골라야 되는데 인문대를 들어와서 원래는 이제 러시아에 관심이 많았으니까 노문과를 좀 생각을 했었는데 그 문학은 제가 좀 도저히 아니라서 저의 그 뭐랄까 취향은 역사가 좀 더 맞는 것 같아서 이제 역사 쪽 전공을 해야겠다 하고 있었는데 그때 이제 저희 과가 신설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 마침 또 그때 제가 이슬람 문명사라는 그 교양 과목이 너무 재밌었고 그리고 제가 이제 2013년에 대학교 신입생이었는데 그때가 이제 아랍의 봄 직후였죠. 그래서 실시간으로 이집트나 뭐 시리아나 이런 지역에서 일어났던 어떤 정치적 사건들이 이제 굉장히 또 박진감 넘쳤기 때문에 물론 남의 나라 비극이긴 합니다만은 이제 그래서 이제 이런 지역들은 어떤 이야기가 있을까 하면서 전공을 선택하게 됐습니다. 근데 자료들이 풍부합니까? 연구를 할 만한? 영어권 자료는 엄청나게 많습니다. 왜냐면 영어권 자료는 많고 국내 학자들의 연구는 그렇게까지 많이 신청은 안 돼 있고 아무래도 이제 많이 노력해 주시는 선생님들이 계시긴 하는데 절대적 수가 너무 이제 부족하죠. 아무래도 이제 서방 관련된 서방 지역에서 학문적으로나 자료나 이런 것들이 축적돼 있는 반면에 사실은 중동이나 아시아주 그 지역에 사실 연구 과제는 중국을 빼고는 상대적으로 상당히 적다는 평가가 많죠. 그렇죠. 아무래도 그 연구의 한계에 좀 어려움이 꽤 많이 있으셨겠습니다. 그래도 이제 아무래도 좀 더 그 뭐랄까 그 색다른 주제들로 좀 더 이제 하고 싶은 걸 좀 더 할 수 있는 블루오션이네요. 예, 블루오션이죠 말 그대로. 그게 생각이 안 나네요. 네. 이란을 다녀오셨다고요? 언제 다녀오셨어요? 3월 7일에 테헤란으로 들어와서요. 네. 그리고 4월 11일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4월 13일에 그 이란군이 진실의 약속 작전을 가동을 해서 이제 이스라엘 타격했죠. 다시 한 번만요. 이란에 들어간 날짜가 며칠이라고요? 3월 7일입니다. 3월 7일. 출국하신 날짜가 4월 11일. 4월 11일. 예. 그 사이에 그럼 이란이 이스라엘을 보복하는 그 날짜 안에 있었네요? 아니요. 그 4월 1일에 이스라엘이 대사관을 때리지 않았습니까? 영사관을 시리아에. 예. 그때는 있었죠. 근데 보복 공격하기 직전에 나왔습니다. 직전에 나오셨군요. 그러면 이제 당시만 하더라도 전쟁 분위기가 막 압도적으로 높았던 분위기는 아니었을 것 같은데 테헤란에 계셨던 건가요? 뭐 테헤란이랑 이제 주로 아제르바이잔이라고 북쪽 지역 이렇게 돌았습니다. 이란의 북쪽 지역. 예. 그쪽에 이제 전반적인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4월 1일 전만 하더라도 뭐 당연히 전쟁 얘기도 없었고 그냥 너무 평화로웠죠. 그때가 이제 그 나라는 신년 명절이었습니다. 거기 이제 봄이 시작이 이제 명절 새해기 때문에
그러다가 4월 1일에 테헤란에 제가 그때는 돌아와 있었는데 그 북쪽 여행을 끝마치고 네. 그 갑자기 이제 모르는 사람 얼굴이 길거리에 막 붙어 있고 팔레스타인 국기들이 더 많이 걸려 있고 원래 팔레스타인 국기는 많이 걸려 있었는데 이제 그래서 뉴스를 보니까 이제 그런 영상한 타격이 있었다. 근데 제가 이제 알고 지내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알고 지내게 된 이란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전혀 이제 전쟁이나 뭐 이스라엘이나 이런 얘기 자체를 별로 하고 싶어 하지도 않았고 관심도 없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4월 그 10일이었나 9일쯤이 그 이슬람권 최대의 명절 중에 하나인 그 이들 피트르라고 그 라마단 금식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슬람에는 한 달 동안 낮에는 밥을 안 먹는 그게 끝나는 날이 최고의 명절인데요. 네. 그때 이제 그 명절 대기도회 같은 데를 갔습니다. 그 이란의 최고 지도자인 알리 하메네이가 집전하는 그 기도회를 갔는데 거기 가니까 확실히 좀 느껴졌죠. 그 수많은 정부를 지지하는 대중들이 무슬림들이 모여서 이제 이스라엘의 죽음을 외치며 보복을 이제 다짐하는 그런 걸 보면서 성전에 막 나서는 그런 분위기였어요? 예, 그렇습니다. 자, 호메이니 사진입니까, 저게? 예, 제가 이제 직접 찍었고 이걸 직접 찍으셨어요? 네네네. 이거 지금 가만 있어봐. 이거 말고 그 아까 나왔던 이 사진. 지금 저 사진도 그렇습니까? 예, 저 사진이 제가 그 지금 이들 어디입니까, 피트르 저게? 테헤란에 있는 이맘 호메이니 기도원이라고요. 네. 전 세계에서 제일 큰 모스크 중에 하나고 네. 저 연단에 이제 하메네이가 있는 거죠. 저게 지금 라마단의 금식 기간에 저렇게 끝나는 날 마지막 날? 네네, 마지막 날. 저렇게 많은 분들이 이렇게 모여서 저기서 마지막 그 축제에 비슷하게 이렇게 서로 나누는군요. 전날은 그럼 금식 끝나면서 음식을 나눠 먹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간에 금식을 했으니까? 그렇습니다. 좀 한번 다른 사진 한번 좀 보여주시겠어요? 예, 요 장면은 뭡니까? 이게 시내에 지금 돌아다니면서 보는 장면입니까? 테헤란에 이제 광장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네. 그 팔레스타인 광장이라는 곳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이제 그 팔레스타인 문제나 이제 그런 거에다 연대를 다짐하는 공간인데 저기 이제 걸려 있는 아저씨 얼굴이 저 뒤에 있는 예. 그거 한번 좀 키워주시죠. 한번 사진을 전체로 그냥 해주시고 이 사람이 이제 모하마드 레자 자헤디 장군인데요. 자예디. 네. 지난번 영사관에서 혹시 죽은 사람. 사망한 예, 그 사람입니다. 그 인물이 저 인물입니까? 네. 예. 그 근데 위에 왜 사진이 저기에 크게 걸려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시아파 이슬람 시아파인데요. 이 네. 이란은 시아파 문화에서는 순교자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스러운 대의를 위해서 순교한 그런 사람들을 굉장히 기리고 그걸 계속 기억하고 재현하는 게 중요한데 이 사람도 순교자가 된 거죠. 그리고 그 위에는 이제 히브리어로 써 있는데 제가 구글 번역기로 돌려보니까 너희들 후회하게 만들어주겠다라는 뭐 이런 내용이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러면 이 이란의 혁명 지도자들이 그렇게 이제 보복을 하겠다. 너희들 지금 손 좀 봐주겠다. 그런 의미로 지금 저 사진을 걸었군요. 예, 저게 보복 며칠 전인 거죠, 저것도. 뭐한 3, 4일 전이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예. 그리고 한번 또 다른 사진 있습니까? 요건 뭐 또 뭐죠? 이거 테헤란에 이제 그 좀 다른 색다른 분위기를 좀 전달하고자 선택을 했는데 예. 그 테헤란 대학교가 있고요. 그 맞은편이 이제 이슬람 혁명 거리, 이슬람 혁명 대로입니다. 근데 거기에 이제 그 일본 만화책방이 이제 있는 거죠. 그 혁명의 땅이라고 불리는 무슬림의 공화국, 이슬람 공화국에 저렇게 만화방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게 청년층들이 네. 그러니까 이제는 그런 대중문화, 서구 대중문화 혹은 한국의 한류라든가 일본 만화 같은 것들을 계속해서 이제 수요가 있기 때문에 정권의 어떤 그런 검열이나 제재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제 받고 최근에는 굉장히 좀 허용을 해주는 분위기가 형성이 된 거죠. 그렇군요. 사진이 있으면 계속 한번 좀 이렇게 쭉 띄워주시죠. 그러면 한번 어떤 사진들이 소개를 해주시죠. 저건 어떤 장면이죠? 붉은 어떤 깃발은 아니고 현수막 같은 게 크게 있네요. 깃발 맞습니다. 여기가 그래요? 박물관인데요. 네. 그 이란 이라크 전쟁 박물관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지금 이란 체제의 가장 기둥이 되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엄청난 규모로 이제 전시가 돼 있고 저런 식으로 이제 막 역시 성전이라든가 조국에 대한 뭐 수호 이런 것들을 다짐하는 그런 전시품들이 이제 있는 거죠. 저게 과거의 전쟁을 상징하는 그런 것을 하는 장면이에요? 이 장면이?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란 이라크 전쟁? 예, 시아파의 그 혁명 구호라든가 그 굉장히 오래된 종교 구호 같은 것들을 저렇게 걸어놓고 돌격하는 그런 이미지라고 할 수 있죠.
아, 그러면 1980년도에 있었던 후세인이 공격했던 당시에 그 이란 이라크 전쟁 그걸 지금 저걸로 보여주는 네, 겁니까? 그렇습니다. 아, 그러면 저런 것들이 상당히 이제 자국의 어떤 성전의 분위기를 저런 걸 통해서 결집시키는 그런 것이라고 해석이 가능하겠네요. 그렇죠. 계속해서 그 기억을 상기시키는 거죠. 우리 항상 싸워왔고 앞으로도 싸울 것이라는. 좀 더 사진이 있습니까? 한번. 예. 아, 저건 또 무기를 들고 있는 저건 뭐죠? 예, 저기도 같은 박물관의 이제 바깥인데요. 예. 그러니까 저런 식으로 이제 여성도 전투 부대로서 아, 저게 지금 위에 떠 있는 게 여성입니까? 예. 아. 차도르를 쓰고 있는 그 여성들이 이제 아, 그러네요. 예. 군 무기를 들고 행진하는 어떤 그런 거를 이제 선전을 하는 거죠. 아, 그렇군요. 이슬람 혁명 수비대 생각을 하면 총을 들고 있는 뭐 이게 이상하지 않은 장면인데 여성들이 총을 들고 있는 그리고 얼굴을 공개한 차도를 쓰지 않고 공개하면서 무기까지 들고 있는 그것도 저렇게 걸려 있군요. 예, 다른 거 한번 좀 보여주시죠. 예, 요건 어디인가요? 이건 이제 이맘 호메이니 영묘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 혁명의 지도자죠. 그 미국을 대적한 예. 그 호메이니가 이제 테헤란 남쪽에 이제 묘가 있는데 그 묘 내부고요. 저기 이제 가운데 있는 게 관이죠. 그 호메이니에. 그래서 평범한 시민들도 그냥 소풍 오듯이 나와서 좀 즐기는 약간 조금은 공산권 국가들과 조금 다른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거기는 완전히 이제 궁전처럼 해놓고 삼엄한 경계를 하지만은 여기는 상대적으로 이제 아무래도 이슬람교의 뭐 여러 정신 중에 하나가 신도들의 모든 평등이기 때문에 뭐 그런 면이 좀 강조되는 거죠. 그렇군요. 저걸 지금 갔을 때 이동을 다 어떻게 하셨어요? 지하철로 이동하셨어요? 아니면 버스로 이동하셨어요? 테헤란은 지하철이 굉장히 잘 돼 있기 때문에 네. 뭐 좀 혼잡하긴 해도 네. 대부분은 지하철이랑 도보로 했습니다. 버스는 아무래도 외국인 관광객이 쓰기에는 그렇게 좀 쉽진 않았고 제가 뭐 페르시아어를 뭐 간단한 수준은 합니다만은 엄청 잘하는 건 또 아니라서 저 지하철을 이용했을 때 인상이 어땠습니까? 이게 우리와 비교할 수준은 아니라 하더라도 지하철이 뭐 전반적으로 좀 잘 구성이 돼 있던가요? 지하철 표값은 거의 공짜에 가깝고요. 네. 500원도 안 할 겁니다 아마. 예. 그리고 이제 지하철 망도 굉장히 촘촘하고 오는 것도 빠릅니다. 근데 이제 이용객이 너무 많기 때문에 아, 예. 그렇게 많아요? 그럼 막 우리로 하면 새벽 아침 출근 시간대 사람들이 몰리듯이 그게 그렇게 그냥 몰립니까? 모든 시간대가 거의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군중한데. 지하철을 가장 중요한 교통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나 보네요. 그렇죠. 테헤란은 그렇죠. 다른 도시들도 지하철이 있긴 한데 네. 다른 도시들은 테헤란처럼 엄청나게 과밀하진 않기 때문에 테헤란은 거의 뭐 도시권 인구가 2천만 서울하고 비슷한 대도시죠. 테헤란에 2천만에 웅집해 있으면 많이 몰리긴 몰리겠네요. 그렇습니다. 예. 서울의 지금 인구의 거의 2배 정도가 테헤란에 모여 있으면 뭐 많이 몰리겠네요. 한번 다른 사진 혹시 더 있는지 모르겠네요. 요건 뭘 악마화한 겁니까? 자유의 여신상을? 예, 이게 여기가 제 숙소 근처인데요. 예. 그 79년에 이란 회교혁명 당시에 그 시위대들이 미국 대사관을 점거하지 않았습니까? 그 미국 대사관 담장입니다. 입구입니다. 입구. 아, 그 저기에 이제 호메이니가 외쳤던 구호인 그 마르그 바르 엄리커라고 미국의 죽음을이라는 그 구호가 써 있고 네. 이제 여기가 이제는 미국의 그 간첩 박물관, 미국 간첩 활동 박물관으로 개조가 돼서 관광객들에게 이제 선전을 하는 거죠. 반미 박물관으로서. 어디 또 다른 사진 있습니까? 예, 요건 예. 예, 제가 또 너무 뭐랄까 너무 혁명이라든가 막 전투적인 사진들을 좀 많이 갖고 온 것 같아서 이거는 그런 사진은 아니고요. 그 19세기 이란에 이제 카자르 왕조라는 그 국가가 왕조가 있었는데 네, 그 시기에 건설된 새로운 궁전입니다. 궁전 아닙니까 저기? 예, 그 서구적인 스타일과 페르시아 전통 건축 양식을 조합해서 만든 이제 굉장히 화려한 골레스탄 궁전이라는 곳이고요. 페르시아 풍이 좀 느껴지네요. 네, 저기 앉아 있는 그 마네킹이 이제 네. 나세라틴 샤라고 대충 뭐 재위 기간이 고종하고 비슷합니다. 근데 이란 사람들은 별로 좋아하는 군주는 아니죠. 좀 무능했기 때문에 좀 많이. 실패한 군주인가요? 예. 네. 다른 사진이요? 예. 예. 중간중간에 또 사진 한번 보여주시고요. 이렇게 여쭤볼게요. 아까 지하철 얘기를 했는데 여행을 하다 보면 뭐 이동 수단도 중요합니다만 숙소라든가 또 가다 보면 술도 한잔 하고 싶고 근데
그냥 상식적으로는 이슬람법이 있어서 이란은 술을 못 마신다 이렇게는 알고 있는데 그런 것들은 어땠어요? 술 못 마시죠. 예, 그 주류 생산까지는 모르겠는데 판매는 확실하게 불법이라서 네. 술은 완전히 금지가 돼 있고 뭐 그 매대에 가면은 맥주 비슷한 게 있는데 그게 다 무알콜, 전부 다 무알콜. 무알콜이에요? 네, 뭐 하이네켄 무알콜, 뭐 다 무알콜로만. 국내 생산만이 아니라 서방의 어떤 주류 물품도 일체 수입해서 판매하는 모든 걸 금지되어 있습니까? 예, 예, 그렇습니다. 호텔 같은 경우도 외국인 호텔 같은 경우도 그런가요? 제가 이제 예전에 듣기로는 외국인 호텔 같은 경우에는 제한적으로 호텔 내부에서만 마실 수 있도록 판매가 됐다고 하는데 근데 근래에는 경제 제재라든가 이런 게 좀 더 상황이 악화돼서 근래에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내국인들은 뭐 물론 이제 이슬람법에 의해서 안 되는 거고 외국인들도 제한적으로 예전에 있었는데 지금은 조금 확실치 않다. 예, 뭐 그래도 사람 사는 데가 다 또 뭐 비슷하기 때문에 주로 이제 국경 지역을 통한 주류 밀수라든가 혹은 이제 그 내국인들이 자체적인 소비를 위해서 만드는 밀주 같은 경우에는 밀수 밀매가 많겠네요. 그렇죠. 뭐 저 같은 경우도 제가 마시진 않았습니다만은 뭐 길 가다 보면은 그 페르시아 말로 아라크미커이 술 원해? Do you want alcohol? 그래요? 뭐 이런 질문을 그 호객 행위를 들은 적도 있죠. 그건 이제 이란인이 직접 그렇게 물어본 겁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럼 이란인이 어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물어봤을까요? 저는 무조건 중국인이죠. 중국 걔네 말로 이제 친이라 하는데 중국을 네. 친이 뭐 아니면 뭐 브루스리, 제키천 뭐 다 나오죠. 니하오. 기분이 뭐. 어떠셨어요? 근데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기에 이란이 이제 서방과는 관계가 단절돼 있는 나라고 네. 한국이나 일본에서도 관광객이 거의 가지 않지 않습니까? 네. 대부분 사업차 혹은 공부차 온 중국인들이 많기 때문에 뭐 저를 보고 중국인이라 생각하는 거는 뭐 또 제가 또 무슨 케이팝 아이돌처럼 생긴 것도 아니고 굉장히 좀 자연스럽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크게 기분은 나쁘진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가 이제 나 중국인 아니다. 치니스탐, 만 코레, 아즈 코레어 나 한국에서 왔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이제 굉장히 이제 한국이냐고. 코레아 하면 굉장히 반겨요? 바로 이제 주몽부터 나오죠. 주몽을 알아요? 주몽을 아는 수준이 아니라 네. 그냥 국민 드라마입니다. 그럼 우리의 드라마 중에 예전에 이제 뭐 고대, 삼국시대 이 드라마 같은 역사 드라마 같은 것을 많이 봅니까? 그게 이제 이란의 정치적 상황과도 결부가 돼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란이 어쨌든 서구의 퇴폐 문화에 대해서는 굉장히 이제 검열하고 경계하는데 그래도 이란 국민들이 어떤 현대 문화에 대한 이제 갈망은 있는 거죠. 특히 젊은 세대로 갈수록. 이제 그래서 이란 정권이 타협책으로 찾은 게 한국 사극이었죠. 00년대에. 그래서 주몽과 대장금 두 개가 이제 제일 유명합니다. 그러면 미국을 대표하는 서방 문화에 대해서는 굉장히 배타적인 데 비해서 한국에서 오는 문화들은 상대적으로 호감이 높다는 거예요. 드라마나 뭐 음악이나 이런 것들이. 예, 국민들 같은 경우에는 서방 문화도 당연히 오히려 한국 문화보다 당연히 더 좋아하고 가까우니까. 근데 이제 정부 같은 경우에서 정부 측에서 제한적으로 허락하는 여러 문화 중에 한국 사극이 가장 인기가 많았던 거죠. 오히려 이제 요즘 젊은 세대, 이란의 젊은 세대와 얘기해 보면은 맨날 주몽 틀어줘가지고 진짜 주몽하면은 정말 신물이 난다. 왜냐면은 어차피 인터넷 통해 가지고 최신 한국 드라마 다 볼 수 있는데 TV에서는 주몽만 나오니까. TV는 통제가 되니까. 네네. 그러면 이제 TV에서 보는 드라마나 그걸 이제 정부가 통제한다고 치고 그러면 통신이라든가 이런 건 어느 정도로 개방되어 있습니까? 인터넷 같은 경우에는 사실 사용이 굉장히 어렵죠. 그러니까 일단 인터넷 속도 자체를 제한해 놨고요. 그래서 속도 자체도 느릴 뿐더러 다양한 어떤 우리 생활에 좀 필수적인 어떤 애플리케이션 서비스들을 이제 검열을 해놨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제 우회 접촉 서비스를 활용을 해야 되죠. 대표적으로 네이버랑 카카오도 안 됩니다. 네이버, 카카오 왜 그런가요? 위성을 통해서 네이버, 카카오 들어갈 수 있는데 왜 안 되죠? 그러니까 이제 이란 정부가 그거를 막아놓는 거죠. 막아놓는 거고 그리고 이제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주로 소셜 커뮤니케이션 그러니까 SNS류들을 가장 많이 통제하고 뭐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그다음에 메신저, 왓츠앱이나 텔레그램, 그다음에 한국의 네이버, 카카오도 이제 다 통제를 그런 하고 것들 지금 다 안 되고 뭐가 돼요? 그럼? 구글만 됩니다. 구글. 네. 와, 구글이 노비를 잘하셨나? 그것도 있고 아무래도 구글까지 막으면은 이제 너무 단절되고 고립이 되니까 그래도 구글은 세계 지식이나 정보가 어쨌든 유통이 되는 통로니까 구글 같은 경우에는 열어두는 편이고 그래도 이제 근데 웃긴 게 보통 여행을 가면은 유심 심카드를 사지 않습니까? 그 나라 통신망을 이용하기 위해서 유심칩이라고 예, 부르는 유심칩을 거. 사는데
유심칩 파는 데서 통신 그 대리점이죠. 네. 거기서 VPN 그러니까 우회 접속 서비스도 같이 팔아줍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상 이란 정부의 수익 사업이기도 한 거죠. 그러니까 공식적으로는 그렇게 하지만 우회 통로는 좀 열어놨다. 그렇죠. 시장에서 일부는 그렇게 수용이 되도록. 네. 그렇게 해서 해석을 해야 될까요? 그러다가 이제 좀 정권의 위험한 것들이 좀 과하게 유통된다 싶으면은 또 자르고 사실. 이런 식으로 계속 조정하면서 통제를 하기 때문에 인터넷에 대한 이런 특히 젊은 세대들의 반발이 좀 있죠. 그렇군요. 혹시나 대학이나 공공 어떤 시설물에 혹시 가보셨어요? 대학에 들어가진 않았고 이제 대학생들과는 좀 얘기를 많이 했죠. 테헤란 대학교 학생들과 좀 뭐 자주 놀면서 좀 그들의 생각을 들어봤고 관공서 같은 경우에는 제가 비자 연장을 했어야 되는데 한 달 체류만 보장됐었는데 제가 일주일을 더 있었기 때문에 그 비자 연장을 하러 그 이민 경찰청 뭐 이런 데를 간 적이 있습니다. 거기는 이제 근데 아프가니스탄에서 온 난민들이 엄청나게 많아서 사실상 아프간 난민 심사대죠. 그렇군요. 절차상 그러니까 그 뭐 뇌물을 줘야 된다든가 그런 건 뭐 특별히 없었어요. 여행객 입장에서는 뭐 그 정도는 아니고요. 뭐 만약에 제가 장기 거주를 하면은 뭐 좀 더 이제 진행을 빠르게 하기 위한 여러 수단들이 필요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여행객 입장에서는 뭐 그냥 전혀 아무것도 없이 다만 이제 좀 절차가 좀 관료주의라든가 뭐 그런 게 좀 있어가지고 좀 느리고 대기열도 많고 아프가니스탄 난민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이란에는 그러니까 이란에 대해서 이제 가끔 이야기하신 분들 또 여행을 갔다 오신 분들 얘기하면 실제로 가져온 분들은 좀 매력적으로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어쨌든 호메이니 혁명이라든가 이슬람 혁명 수비대다 이런 걸 막 또 과거의 중동전쟁 이렇게 생각하면 상당히 경색되고 또 물론 차도를 써야 되는 또 남녀 어떤 관계 이런 관계 때문에 좀 어둡게 이야기를 하는 분들도 있단 말이에요. 우리 임 작가님이 보시는 이란의 그냥 여행을 하면서 느끼는 전체적인 풍경은 어떻게 들어오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란을 이해할 때 굉장히 중요한 게 이제 이 혁명 정부의 이슬람 공화국 정부의 어떤 공식적인 서사와 이데올로기와 막 그런 풍경들이 있습니다. 네. 아까 제가 보여드린 사진 같은 것들이 대표적인데요. 근데 대부분의 국민들은 사실은 그런 이념과는 큰 상관은 없는 삶을 사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란 사람들 뭐 춤추는 것도 엄청 좋아하고 또 몰래 술도 먹고 굉장히 또 활기차고 활달하고 그리고 이제 건축물이나 역사 유산 같은 경우가 너무 대단하기 때문에 다만 이제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경제가 팍팍한 데서 오는 어떤 그런 불만이라든가 혹은 뭐 현대화에 대한 사람들의 갈망이라든가 이런 것들 경우에는 굉장히 또 많이 관찰이 되고요. 또 반대로 그렇다고 정부를 지지하는 사람이 아예 없냐? 오히려 굉장히 또 많습니다. 근데 이제 그 사람들은 주로 영어를 안 쓰니까 관광객 입장에서는 그 마주치기가 뭐 좀 외부인 입장에서는 쉽지 않지만은 그래도 얘기를 해보면은 저 같은 경우는 페르시아어를 조금은 배워서 갔으니까 네. 얘기를 해보면은 정부를 지지하고 여전히 이제 그런 혁명의 이념이라든가 이란의 어떤 그런 사명에 대해서 충성하는 사람들을 또 보는 것도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한쪽 면만 보고 이란이 어떻다 저렇다 하는 거는 좀 성급한 판단이고 굉장히 복잡해서 매력적인 나라를 할 수 있죠. 예. 제가 이란의 이제 역사 문제에 대해서 한번 좀 여쭤보겠는데 이란의 지금의 어떤 보여지는 모습이 왜 과거 이슬람 어떤 혁명 이후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살펴보고 싶은데 댓글에도 마침 저런 게 있으니까 연관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루트 알파님이 이스라엘 함 가고 싶은데 돼질까봐 못 가겠어요. 이렇게 하는 분도 있고 임걱정님은 팔레비 왕조 시절 아랍에서 가장 서구화됐던 이란인데 이런 의견도 주셨고 조선 최고님은 팔레비는 엄청 개방했었지 그런 의견인데 보통 이제 팔레비 왕조 그리고 1979년에 이슬람 혁명 뭐 이렇게 대비도 하는데 그 이후에 이란의 어떤 변화 이런 걸 좀 압축해서 설명해 주신다면 어떻게 설명이 가능하세요? 그러니까 이란 혁명, 뭐 소위 이란 회교 혁명이라고 하는 그 사건과 이제 80년에서 88년까지 있었던 참혹한 이제 이란 이라크 전쟁이 있었고 이 시기는 이제 혁명과 전쟁의 시기였죠. 굉장히 이제 뭐랄까 참혹한 시기였고 또 정치적 격변이니까 또 많은 사람들이 혁명이라는 게 원래 그렇듯이 또 많은 사람이 죽죠. 그 처형을 당하기도 하고 망명을 하기도 하고 그런 혼란기였고 근데 90년대 89년에 이제 호메이니가 죽고 그 90년대부터는 좀 더 이란이 좀 혁명이나 전쟁의 분위기가 지나가서 재건기로 들어가는데 이 시기부터는 사실상 이제 두 가지 키워드 세대 교체
그리고 개혁 보수 보역 갈등이죠. 네. 그 두 가지가 이제 주요 키워드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처음에 90년대에는 그래도 혁명이 뭐 얼마 전이 이랬으니까 혁명을 기억하고 계속 그거를 좀 갖고 가는 사람들, 그리고 무엇보다 이 혁명이라는 게 기존의 엘리트층을 한번 쓸어내는 거니까 이 혁명기에 출세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모든 혁명이 그렇듯이. 그래서 이 출세한 사람들의 어떤 기득권을 지키고 싶은, 또 사실은 혁명 이데올로기에 대한 충성도 있고요. 그런 이제 욕망이 계속 이제 있는 거고. 근데 그 이후에 이 자식 세대로 넘어가면은 뭐 다 기억이 안 납니다. 그냥 모르는 거죠. 한국도 사실은 한국 전쟁을 거친 사람들이 세대가 있었고, 그 세대가 간 다음에는 북한 무서운 줄 모른다라는 말 맨날 나오듯이, 그렇죠. 그 이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이란 혁명을 일으켰던 세대들은 너희들이 팔레비 왕정이 얼마나 뭐 그랬는지 아냐, 아니면은 뭐 이라크 뭐 미국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냐 이러는데, 자식 세대 같은 경우에는 나는 그냥 인터넷을 통해 가지고 힙합 듣고 미국 유학 가고 싶다, 프랑스 유학 가고 싶다, 왜 나 이거 못하게 막느냐, 나 그냥 히잡 그냥 안 쓰고 싶다, 자유롭게 하고 싶다, 이제 이런 세대가 역설적으로 혁명 이후에 등장한 거죠. 그러니까 팔레비가 종교를 억압했기 때문에 종교적인 세대가, 청년 세대가 등장해서 혁명을 일으켰다면은, 또 그 자식 세대들은 우리는 이제 종교 별로 그렇게 막 그 좀 엄혹하게 혹은 강하게 하고 싶지 않다, 이런 식으로 이제 저항하는 세대들이 등장을 했고, 이제 그런 차원에서 미국과의 관계 정상화를 하면서 문화적인 어떤 통제를 풀어주자고 하는 개혁파들이 90년대부터 집권을 합니다. 그거에 대해 반대하는 또 당연히 이제 보수파들이 있고, 최고 지도자인 알리 하메네이를 중심으로 혁명 수비대랑 보수적인 어떤 대중들과 좀 기성세대 중심으로 한 보수파들이 개혁파가 조금 성과를 내지 못하면은 다시 정권을 잡고, 이런 식의 보수 개혁의 정권 교체가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고, 그 과정에서 미국과의 관계 설정이 어떻게 될 것이냐, 그리고 중동의 이 외교 무대에서 이란이 어떤 역할을 할 것이냐를 가지고 또 보수 개혁파들의 또 뭐랄까 치열한 협상이 이제 있죠. 이제 그런 가운데 점점 이제 이 뭐랄까 갈등의 그건 세대 간의 갈등이 있고 또 종파 간의 갈등도 있을 수 있고 그럴 텐데, 그 중에 어떤 것이 두드러지게 보입니까? 세대 갈등이 혹시 큽니까? 그러니까 세대 갈등과 그 보혁 갈등, 보수 개혁 갈등이 사실상 많이 연동이 돼 있습니다. 물론 뭐 보수적인 청년층이 없는 것도 아니고, 또 개혁적인 그 기성세대가 없는 건 아니지만은 전반적으로는 이제 청년층이 좀 더 자유화라든가 이런 걸 지지하고, 그다음에 보수층 기성세대들이 이제 좀 같이 이제 얽혀 있는 경우가 많죠. 뭐 완전히 그런 건 아닌데 경향성은 이렇다는 거고. 근데 전반적으로 점점 이제 어쨌든 혁명의 기억은 옅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시간은 지금 혁명하고 벌써 45년이나 흘렀으니까. 그런 이제 세대들, 게다가 인터넷은 더욱더 이제 확산이 많이 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청년층들 같은 경우에서 이제 훨씬 더 과격한 구호의 반정부 시위 같은 것들이 최근 몇 년 사이에 많이 늘었죠. 그러면 직접 만난 분들은 그런 역사를 가진 이란에 대해서 젊은 층이든 뭐 조금 나이를 드신 이전 세대층이든 이란에 대한 자부심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것도 해석하는 방식이 굉장히 다른데요. 그러니까 이란에 대한 그 이란이라는 이제 거대한 문명이 이제 있는 거죠. 페르시아어를 쓰는 이란 문명이 있는 건데, 또 이제 이슬람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700년, 그러니까 1300, 400년 동안에 이제 이란의 종교는 이슬람이 어쨌든 된 건데, 아랍인들의 종교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이란의 공식적인 이념은 이란의 위대한 그 제국의 역사, 페르시아의 역사와 그다음에 이슬람 역사, 특히 시아파 역사를 모두 하나 된 걸로 간주해서 선전을 합니다. 그걸 연속적인 것으로 보려고 하고요. 근데 이제 좀 종교적이지 않은 사람들, 개혁적인 사람들, 특히 청년 세대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이슬람에 대한 것보다는 이슬람 이전에 뭐 성경에 나오는 뭐 고레스 대왕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키루스 대왕, 뭐 아니면은 그 아케메네스 왕조, 뭐 이런 고대 페르시아에 대한 충성심, 자부심 같은 게 또 굉장히 강하죠. 아, 그래요? 예. 아, 그런 것에 대한 인식 차이가, 그 갭이 또 있군요. 예, 그렇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슬람 이후에 이제 페르시아 문명이라는 것도 워낙 대단했기 때문에 뭐 그거에 대한 사실은 충성심은 다들 있죠. 그 이를테면 사파비 제국이라는 그 오스만 제국과 뭐 라이벌이었던 그 제국의 역사라든가, 아니면은 그 또 시인들, 문학에 대한 자부심이 또 엄청나죠. 중세 이제 페르시아의 뭐 루미라든가 하페즈라든가 이런 사람들에 대한 뭐 자부심도 엄청난 편입니다. 네. 너무 전문적 영역으로 들어가니까 제가 알아듣지를 못해요. 어쨌든 이제 이슬람이라는 것의 위치, 그러니까 이란의 아이덴티 정체성에서 이슬람이라는 것의 위치를 둔 그 시각 차이가 있다. 뭐 이 정도로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이제 아랍인들이 자기 국가에 대한 이야기를 또 해주셨는데 중동에서 이란의 지위라는 것을 대체로 어떻게 좀 규정할까요? 왜냐하면 중동에는 뭐 중동의 범위를 어디까지 두냐에 따라서 좀 다르겠습니다만 중동을 터키까지 트르키예까지 포함하는 학자도 있고 뭐 이제 트르키예도 지금은 이제 중동으로 뭐 이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만 EU에 가입돼 있으면서도 근데 어쨌든 범위를 어디까지 하는 게 다르지만 여러 나라들이 있잖아요. 사우디도 있고 이라크도 이스라엘인데 그 중동에서 이란의 지위 뭐 그걸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것도 혁명 45년 역사랑 좀 그 결부시켜서 봐야 되는데 처음에 이란이라는 나라의 이미지가 형성된 거는 결국에는 무시무시한 혁명 세력인 거죠. 그러니까 이란 이슬람 혁명을 일으켰고 이 미국 제국주의, 그러니까 호메이니가 미국을 대사탄, 이스라엘을 소사탄이라고 규정을 했는데 이 사탄들을 중동에서 몰아내서 무슬림 해방을 이루어야 된다라고 하면서 선동을 했고 그것이 이제 엄청난 자극이 됐습니다. 혁명 세력들에게 각국에 있는 그러니까 호메이니 혁명 사상은 시아파 혁명 사상이긴 하더라도 많은 이제 이슬람권의 이슬람주의자라고 하는 사람들 그 이슬람 원칙에 따라서 국가를 운영해야 된다라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자극이 됐던 거고요. 그래서 그런 혁명 운동들이 중동 전체에서 막 들끓기 시작을 합니다. 당연히 이제 집권 세력 같은 경우에는 반길 수가 없죠. 이런 운동들을 굉장히 위험한 것으로 판단을 했고 그래서 이 혁명 이념을 수출하는 국가이자 진원지로서 이란을 위협적인 국가로 판단을 했고 동시에 이제 많은 경우에는 순니파 국가들이 많았기 때문에 순니파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쟤들은 시아파니까 쟤들 이단 종파 아니냐 이단 종파의 앞잡이들이다라는 식으로 억압을 많이 했고요. 반대로 이제 그 아랍에는 여러 시아파 그 단체라든가 지역들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레바논의 헤즈볼라가 있고 레바논의 시아파 지역에서 형성된 무장 조직이자 정당인 헤즈볼라 같은 경우에는 이란이야말로 이제 형님 국가로서 그 모시는 어떤 그런 상황이 됐고 그런 식으로 이제 그 중동 전체가 이란 혁명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를 가지고 한번 갈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시아파를 믿고 또 이슬람주의적인 이데올로기의 호의적인 세력들이 가장 이제 친이란적인 어떤 그 감정을 가지게 됐고 반대로 이제 뭐 이집트라든가 혹은 뭐 사우디아라비아라든가 이런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자국의 정치 체제, 이집트는 이제 세속주의적인 공화정이고 사우디는 보수적인 순니파 왕정인데 이런 나라들은 시아파 혁명 이데올로기를 수출하는 이란에 대해서 굉장히 위협적으로 받아들이고 이란을 봉쇄하려고 했고 그래서 이제 이란 이라크 전쟁이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사담 후세인과 이라크의 사담 후세인은 아랍 사회주의였고 사우디는 보수 왕정이었기 때문에 냉전 시대 둘은 친소 친미로 갈려가지고 이제 완전히 이제 경계하는 나라들이었는데 이란이 이런 혁명을 일으키니까 이 두 나라가 힘을 합쳐가지고 이제 이란을 침공을 했던 거죠. 사우디는 이제 이라크를 지원을 하고 이제 그런 상황이 그런 구도 속에서 이제 이란을 어쨌든 미국의 힘을 빌려서 그래서 이제 미국의 힘이 필요했던 거죠. 사우디아라비아나 여타 국가 입장에서도 저 무시무시한 혁명 수출국인 이란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힘을 우리가 끌어와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이제 90년대나 2000년대 이제 정책들이 형성이 됐는데 근데 문제가 2010년, 11년에 그 아랍 지역 국가들이 단체로 불안정 상태에 휘말리게 되죠. 아랍의 봄 혹은 뭐 아랍 봉기라는 사태로 인해서 그래서 이집트에서는 정권이 한번 날아갔다가 쿠데타로 복귀를 하고 이제 시리아에서는 내전이 펼쳐지고 이제 이라크로도 그 불길이 번져서 IS라는 조직이 생기고 그다음에 예멘에서도 그 내전이 발생했고 바레인에서도 대규모 반정부 이제 시위가 이제 펼쳐졌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중동의 아랍 국가들이 대규모 혼란으로 가니까 이제 이란 입장에서는 이걸 굉장히 큰 영향력 확대의 기회로 여긴 거죠. 근데 이란 입장에서는 사실 영향력 확대의 기회가 아니라 있는 영향력을 지키기 위해서 개입한다라는 게 그들의 생각이겠지만 어쨌든 이제 순니파나 혹은 다른 아랍 국가들 입장에서는 이란이 지금 아랍 지역에 전체적으로 펼쳐진 불안정 상태에서 시아파들이나 자기의 협력 국가들을 지원을 하면서 완전히 또 영향력을 확대해서 순니파나 뭐 혹은 뭐 저는 순니 시아가 뭐 엄청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지만은 당시에 굉장히 중요해졌습니다. 그 문제가. 그래서 이제 이란을 막아야 된다라는 시각이 강해졌고 그래서 2010년대에 있었던 주요 사건이 중동 냉전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사우디와 이란이 아랍 국가들 전체적으로 자기들끼리 막 활동을 하면서 이 사우디는 자기가 친한 단체들을 지원하고 이란은 자기가 친한 단체들을 지원하면서 10년에 걸쳐 대리전을 펼치는 상황이 이제 반복이 됐었죠. 근데 이런 상황이 최근 몇 년 사이에 한 1, 2년 사이에 또 한 번 또 뒤집히게 됩니다. 변화가 생겼죠 지금? 예. 그걸 여쭤볼게요.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중요 이제 중동 지역의 어떤 상황을 얘기를 할 때 근래 이제 현대전에서 이란이 겪은 전쟁 중에 가장 큰 전쟁은 아무래도 이라크와의 전쟁일 텐데 그러면 순위파의 흔히 말하는 종주국이라는 사우디아라비아가 이라크를 도와서 전쟁을 하게 되는 뭐 시아파의 종주국은 이란이라고 하니까 그러면 이라크인들에 대한 감정, 사우디인들에 대한 감정 이게 그 전과 지금 그 당시와 지금 어떻게 변화가 있어요? 예, 이란 이라크 전쟁에서 일단 이라크 문제가 중요한데 이라크란 나라는 세 가지의 주요 세력이 있습니다. 인구의 60%를 차지하는 시아파가 있고요. 사실은 시아파 최고의 성지는 다 이라크에 있습니다. 이란에도 몇 개 중요한 곳이 있지만은 가장 중요한 성지들은 이라크에 있고 그다음에 북부 지역에 시리아랑 맞붙어 있는 지역에 한 30% 정도의 순니파가 있고 네. 10% 정도의 쿠르드인들이 이제 이 세 세력의 어떤 협상이나 혹은 이제 세력 분배가 굉장히 중요한 나라인데 사담 후세인은 이제 이러한 종파나 종족 이런 갈등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고 아랍 민족주의 우리가 다 아랍인이다 하면서 이제 아랍 사회주의를 좀 주창을 했고 아무래도 순니파의 엘리트들이 좀 더 많았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란 이라크 전쟁에 대해서 이란인들의 생각은 저거는 이라크인들의 잘못이 아니다. 대부분의 이라크인들은 우리와 같은 시아파를 믿고 있고 우리와 이제 역사적으로 연결된 어떤 종족들이고 다만 이제 사담 후세인과 저 바트당 정권이 그 사악한 독재 정권이라서 우리를 침공해서 우리를 괴롭힌 거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담 후세인이 미국에 의해서 제거된 다음에 역설적으로 이라크가 이란과 굉장히 친해지게 됐죠. 왜냐면은 그 아까 제가 시아파가 60%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사담 후세인이 제거된 다음에 미국이 민주주의 체제를 만들어놨죠. 투표를 하면은 시아파가 이길 수밖에 없는 구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라크에서 새로 형성된 시아파 정권은 이란과 굉장히 이제 가까워졌죠. 왜냐면 또 이라크 입장에서는 미국에게 또 어쨌든 전쟁을 당한 거니까 반미국가인 이란과 가까워질 수밖에 없었죠. 뭐 최근에는 근데 이제 이라크에서도 이란의 영향력이 너무 강해졌다라고 하면서 반이란 정서가 몇 년째 계속 표출이 되고 있긴 합니다만은 현재 상황에서 이라크와의 관계는 굉장히 그 사담 후세인 몰락 이후에는 엄청나게 좋아졌고 회복이 잘 됐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고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경우에는 전통적으로 이제 좀 얕잡아 보고 위협으로 동시에 이제 평가를 하죠. 그러니까 이제 저거는 이제 미국이 지원하는 그런 이제 어떤 좀 속된 말로 근본 없는 나라다라는 생각이 좀 있고 어쨌든 근데 사우디아라비아가 굉장히 큰 돈을 갖고 있고 또 이제 그 순니파에서는 어쨌든 가장 영향력이 강한 국가가 됐기 때문에 사우디에 대해서는 이제 경계를 하면서도 그래도 쟤들은 뭐 역사도 없고 원래는 다 우리한테 배워간 애들인데 약간 이런 이제 생각이 있었는데 네. 최근에 이제 사우디와 이란이 화해를 하면서 그런 분위기가 좀 이제 반전될 기미가 이제 생겼죠. 적대감이나 하대가 의식이 있었는데 지금은 약간 우호적으로 변해가고 있다. 근데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뭐 그 이야기를 좀 이스라엘 이란 전쟁과 엮어가면서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이란이 지금 이스라엘 본토를 공격을 했잖아요. 그 후에 물론 이스라엘이 다시 제한적으로 재보복을 했는데 그 전에는 이란이 뭐 일종의 그림자 전쟁이라고도 하고 대리 세력들의 공격을 통해서 했다고 알려져 있는데 앞서 얘기했던 헤즈볼라든가 하마스라든가. 근데 이번에는 왜 직접 국가 차원에서 군사적 공격을 했는지 그게 이제 영사관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진짜 그것만인지 그것도 이제 대리전을 할 수도 있었는데 왜 직접 군사적 공격을 했다고 보세요? 일단은 영사관 얘기가 일단 가장 중요한 건 맞습니다. 어쨌든 그래도 그러니까 그 전까지 그림자 전쟁 심지어 솔레이마니 장군이 사망했을 때도 그러니까 이란의 쿠드스 혁명수비대 산하의 쿠드스군이죠. 고드스군이라고 하는데 이란어로는 그러니까 예루살렘 부대. 그 부대가 이제 이란의 대외 작전을 총책임하는 거였고 그 수장이 이제 솔레이마니였고 그 사람이 이제 암살을 당해서 바그다드에서 이제 죽은 거죠. 미군 공습에 의해서. 지금 이란에 어딜 가도 솔레이마니 장군을 추모하는 막 그런 벽화라든가 사진이라든가를 또 굉장히 많이 볼 수 있죠. 근데 그때도 사실은 이란이 이라크에 있는 미군 기지들을 공격을 했는데 이번에는 근데 어쨌든 영사관은 그거보다 더 심한 거라 판단을 한 거죠. 아무리 우리 최고 영웅을 죽였어도 그거는 우리 장군이 이란 바깥에서 작전하다 죽은 거고 근데 이거는 우리 본토를 직접 때린 거나 다름이 없다. 영사관을 공격당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질문을 해야 되는 거는 첫째는 이란이 왜 본토를 이스라엘을 공격했냐가 아니라 이스라엘이 왜 영사관 공습이라는 초강수를 뒀냐라는 게 일단 첫 번째 질문이 돼야 되고 이건 네타냐후 정부가 지금 궁지에 몰렸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이제 미국을 더 끌어들이기 위해서, 왜냐면은 바이든이 지금 선거를 앞두고 있고 미국의 또 젊은 세대 위주로는 팔레스타인 지지 여론이 상당하기 때문에 이 팔레스타인 문제를 최대한 좀 매듭을 빨리 져야 되는 상황에서 이스라엘에 거리를 두고 있으니까, 이스라엘이 사실은 이런 거는 상상도 못하던, 미국이 우리가 거리를 둔다는 것 자체를 상상을 못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사태를 이스라엘 입장에서 더 키워야죠. 판을 키워서 미국이 안 들어올 수 없게 만드는. 미국이 사실은 중동 문제에 개입하도록 유도한 측면이 있다. 제가 보기에는 좀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란 입장에서는 굉장히 절제된 공격을 한 거죠. 엄청나게 충격적인 것처럼 보이지만은 이란 입장에서는 뭐 짜고 쳤다는 말까지 나올 정도로 사실은 뭐 약속 대련이다 예. 뭐 이렇게 이 얘기도 했죠. 예. 이란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두 가지를 신경 써야 되는 거죠. 어쨌든 본토를 공격당했으니까 크게 세게 보여줘야 되는 건 또 맞고, 그 반대로 근데 또 이란의 국내적으로는 또 그 상황이 또 어쨌든 좋지 못하기 때문에 전쟁이라든가 추가적인 지정학적 대결을 감당하기에는 이란 정부 입장에서도 좋지가 않습니다. 현재의 국내적인 상황이. 반대로 근데 또 좋은 점도 생겼죠. 사우디와 화해를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국가 전략이, 네타냐후 정부의 2020년대 국가 전략은 아브라함 협정이라는 어떤 협정을 중심으로 형성이 됐는데,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옛날에는 우리가 냉전 시대에는 아랍의 민족주의 성향 때문에 이스라엘이 아랍 국가들과는 상종을 할 수 없다, 공존을 할 수 없다라는 입장이었습니다. 아랍 국가들이 다 그렇게 생각을 했죠. 반대로 터키와 이란이 냉전 시대에는 미국의 핵심 동맹국, 소련의 방파제였기 때문에 오히려 터키와 이란이 이스라엘과 훨씬 친했죠. 그런데 최근의 상황이 달라져서 터키는 이제 에르도안을 중심으로 반미 기조가 점점 강해지고 있고, 이란은 뭐 혁명 이후에는 완전히 이제 원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터키와 이란 대신에 오히려 우리가 이웃 국가들인 아랍 국가들과 친해질 수가 있다. 이제 무함마드 빈 살만의 그 사우디 왕세자가 사우디를 현대화하겠다고 하고, 그다음에 두바이나 뭐 아부다비, 카타르 이런 국가들은 사실상 이제 가보면은 뭐 진짜 초현대 건물들로 가득 차 있는 그런 이제 공간이니까, 오히려 이스라엘이 이런 국가들과 해로 협력을 하면서 이란을 견제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한 거거든요. 그런데 상황이 완전히 이제 뒤집힌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이 아랍 국가들과 이스라엘이 연대를 구축해서 이란을 막기로 네타냐후의 그 구상이 있었는데, 근데 사우디가 이란과 전격 화해를 해버리면서 이란을 아랍과 화해해서 이란을 견제하겠다는 구상이 처음에 깨졌고, 근데 10월 7일에 게다가 가자지구 사건 이후에 아랍 지역의 여론이 이스라엘에 완전히 반대로 돌아섰기 때문에, 오히려 원래는 이제 이란이 굉장히 고립되어 가지고 힘든 지정학적인 세월을 보내고 있었는데 2023년까지만 하더라도 지금 반대로 상황이 이란에게 완전히 우호적으로 돌아섰기 때문에, 이란 입장에서는 국내적으로는 우리가 어렵기 때문에 너무 세게는 할 수 없다. 다만 국외적으로, 대외적으로는 우리가 상황이 많이 풀렸기 때문에 아랍 국가들과의 관계가 상당히 우호적으로 풀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도 큰일을 한번 해볼 수 있다라는 어떤 판단 하에서 굉장히 섬세하게 진행된 게 이제 이번에 본토 타격이었던 거죠. 예. 우리도 지금 물가 문제로 지금 고통이 꽤 있잖아요. 이 인플레이션 문제는 우리만이 아니라 전 세계 국가들이 겪는 지금 비슷한 현상의 고통인데, 이란도 이번 전쟁으로 그런 인플레이션 현상이 꽤 있을 것으로 지금 추측은 되는데, 지금 양전쟁이 제한적으로이지만 그렇게 벌어지고 나면 뭐 혁명 지도부나 정부는 제외하고 일반 국민들은 지금 상황에서 이 전쟁 상황 또는 뭐 인플레이션 여러 상황이 있을 테니까, 그런 걸 감안할 때 지금 국민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사실은 전쟁 상황은 아니지만은, 그러니까 경제 제재가 굉장히 강도 높게 이루어지고 있고, 그다음에 경제 제재 때문에 안 그래도 경제가 나쁜 상황에서 지정학적 리스크, 불안이 가중되니까 그 환율이라든가 국내 경제라든가가 더 이제 타격을 받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2017년에 트럼프 행정부가 이제 오바마 행정부가 있었던 핵합의, 이란 핵합의를 파기를 하고 훨씬 더 강도 높은 경제 제재를 부과를 하면서 이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이란 경제가 이제 심각한 수준으로 악화됐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란 국민들 입장에서는 사실은 2017년 이후부터는 무역도 너무 어려워지고 물가도 너무 오르고, 그다음에 뭐 곡물이라든가 심지어 에너지 수출국인데도 에너지 가격을 인상해야 될 정도로 그런 경제난 때문에 2017년, 19년, 20년 뭐 엄청난 수준의 그 경제 문제로 인해서 벌어진 반정부 시위라든가 대규모 이제 소요 사태 등등이 꾸준히 관찰이 됐었고, 정부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버티면 된다, 이거 다 미국 때문이다, 버텨서 뚫고 나가야 된다라는 식으로
독려를 하고 있지만은 많은 또 이란의 교육받은 층들 같은 계층 젊은 층들은 최대한 빨리 어떻게든 이민을 가서 좀 더 나은 기회를 찾고 싶어하는 또 그런 경우가 이제 많죠. 이번 전쟁 때문에 제일 우려하는 건 제5차 이제 중동 전쟁이 또 일어나느냐 이런 거하고 또 하나는 어쨌든 에너지 문제의 중심 이제 생산국가 중에 하나인데 그런 국가로 인해서 일종의 이제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 뭐 호르무즈 해협 같은 리스크, 지정학적 리스크가 발생하는 게 아니냐 이제 이런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 문제에 대한 전망을 어떻게 보세요? 뭐 전쟁이 더 확산될 것인지를 포함해서. 혹시 이 문제 전에 경제 문제 관련해서 한마디만 예, 그러시죠. 그 이란의 2019년에 또 우리가 2019년에 한국의 가장 최고 화두는 조국 사태 아니었습니까? 이란에도 이제 비슷한 게 있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 당시 이란판 조국입니까? 뭐 조국이 한 명은 아니었기 때문에 이란판 조국은 아니더라도 네. 그 이제 테헤란의 부잣집 아이들이라는 어떤 그런 해시태그 그러니까 그런 이제 슬로건이 이제 굉장히 유통이 많이 됐었는데 그러니까 이란의 이제 혁명 수비대나 고위 성직자들, 그러니까 정권의 이제 이슬람 정부의 공화국의 최고 엘리트들의 자녀들이 테헤란에서 수영장에서 이제 비키니 입고 파티하고 술 먹고 이런 사진들이 전국적으로 유통이 된 적이 있었죠. 그리고 이제 뭐 미국 대사관 점거 시위를 주도했던 그 여대생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도 이제 정부의 당연히 이제 핵심 멤버가 됐는데 이 사람 아들이 지금 미국에서 근무한다라는 그런 말이 막 돌아서 그러니까 이제 이란의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는 아니 너희들은 그렇게 반미를 외치고 도덕적인 삶을 외치면서 왜 자식들은 다 미국 보내고 너희들은 우리나라에선 술 못 먹게 하면서 니네 자식들은 왜 이렇게 그렇게 비싼 양주를 그렇게 자유자재로 먹느냐라는 이제 그런 사회 불만이 또 이제 굉장히 또 한국 좌파들도 그래요. 뭐 좀 더 사적이 잠깐 좀 딴 얘기로 세자면은 그 네. 김영환 씨가 이제 또 이란 혁명에 또 굉장히 영감을 받았다는 점에서 연결점이 좀 많습니다. 또. 그런가요? 아무튼 뭐 지정학적 얘기로 넘어가서 네. 5차 중동 전쟁이나 호르무즈 위기 같은 경우에는 그 말씀하신 것 같은 경우에는 단기간에는 제 생각에는 뭐 그렇게 큰 가능성이 있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이스라엘이 원하는 것도 결국에는 자기가 원하는 판에서 놀고 싶다는 거지 정말로 이란과 전면전을 끌고 가는 거는 이란 입장에서 사실상 국가 존망의 이제 위기가 되기 때문에 왜냐면은 이게 국토의 차이를 이제 흔히 간과하는 경우가 많은데 결국에 이스라엘이 저렇게 좀 뭐랄까 강경하게 항상 나오는 것도 어떤 문제에선 간에 타협을 하지 않는 것도 우리는 1cm라도 밀리면은 죽는다라는 위기감이 이제 있죠. 왜냐면은 국토가 한국에 거의 강원도만 하고 강원도 뭐 경상도만 하고 인구는 900만 명밖에 안 되고 900만 명 중에 한 100만 명, 200만 명은 또 아랍인입니다. 그리고 또 나머지 100만 명은 초강경파, 초보수파 유대인들이라 군대를 또 안 가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이제 과거에는 강해 보였지만은 사실은 이 불안감, 우리가 조금이라도 실수하고 조금이라도 내어주면은 우리가 이제 다 옛날 홀로코스트 당하듯이 쓸려갈 수가 있다라는 그 공포가 이제 항상 있는데 이란은 이제 국토 면적이 한국의 16배에다가 인구가 8,500만이기 때문에 사실은 전면전을 하면은 이스라엘이 이제 이란을 항상 이제 뭐랄까 타격하려고 하고 이란을 항상 이제 못 살게 군다. 이런 것도 이란이 핵을 개발하려고 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이란의 핵이 한 방 떨어지면은 이스라엘은 그냥 끝난다는 게 있는 거죠. 반면에 이스라엘도 핵이 있지 않습니까? 이란은 이스라엘 핵 한 대 맞아도 물론 테헤란에 2천만이 죽는 엄청난 참사가 일어나겠지만은 적어도 이란이 멸망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이 인식의 차이 때문에 이제 이란과 이스라엘의 어떤 그 갈등이 계속 지속이 되는 건데 이스라엘 입장에서 그렇기 때문에 1cm라도 밀리면은 죽는다라는 그 불안감 때문에 계속 강하게 나가지만은 그렇다고 정말로 5차 중동 전쟁을 키워버리면은 이스라엘도 이거는 이제 더 이상 생존을 담보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 어느 수준에서는 멈출 수밖에 없는 거고 다만 근데 이제 뭐 이런 극한의 대치 상황, 뭐 쿠바 미사일 위기부터 해가지고 대치 상황이 그렇듯 우발적인 사고가 통제 불가능할 정도로 확대되는 게 늘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서는 이제 조심을 해야겠지만은 적어도 양측 모두가 통제된 수준에서만 계속 이 갈등을 이어가려고 한다. 뭐 이 정도로 이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전략적 목표로 그렇게 갈 가능성은 낮고 오히려 우발적 상황일 때 가능성이 있다. 네. 예. 그러면 최근에 이제 이란 내부의 아까 이제 이란의 상황을 처음 돌아가 보면 이란에 갔을 때 어떤 여행자로서 느꼈을 것을 먼저 이야기를 좀 살펴봤는데 이란의 어떤 내부의 변동성 중에 어떤 부분을 좀 우리가 주목할 부분이 있습니까? 두 가지 이제 그 어떤 트렌드를 좀 지적이래 뭐 좀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하나는 이제 지정학적인 상황에서 이란이 원래는 개혁파든 보수파든 간에 그 미국 중심의 체제에서 복귀를 하는 거를 원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보수파 같은 경우에는 지정학적인 어떤 그런 이해관계라든가 국내 문제에 대한 자율권을 최대한 확보한 상태에서 미국이 중심이 되는 그 국제무역 질서나 국제금융 질서라는 게 있죠. 어쨌든 여기에 합류를 해야지 국가를 발전할 수 있고 생존과 안정화를 할 수 있으니까 이제 그런 걸 원했고, 개혁파들 같은 경우에는 그거를 더 많이 원했기 때문에 핵 협상 같은 걸 했던 거죠. 그러니까 보수파 같은 경우에는 핵을 만들고 우리가 단기간 고립되더라도 핵을 가져야 된다라는 게 강했고, 개혁파 같은 경우에는 굳이 왜 핵을 가져야 되냐, 그냥 미국과 협상을 해가지고 우리의 자리를 새로운 방식으로 보장을 받자라는 식으로 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깨진 게 오바마가 핵 합의를 했고 보수파의 엄청난 반발을 잠재우고 로한이라는 개혁파 정부가 핵 합의를 했는데, 트럼프가 이거를 깨면서 훨씬 더 강력한 경제 제재를 부과를 했고, 이 사건 때문에 이란에서는 미국을 믿을 수 없다라는 분위기가 굉장히 강해졌죠. 그런데다가 바이든 정부에 들어서서 바이든이 이제 핵 합의를 복원하려는 시도를 했는데, 이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하면서 이란이 러시아를 지원하면서 사실상 무위로 돌아갔습니다. 가자 전쟁이 터지면서는 아예 이제 끝났다고 봐야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란에서는 아예 그냥 우리가 옛날에 2010년대까지의 목표는 어떻게든 이 미국이 주도하는 세계 무역 질서와 세계 금융 질서에 이란이 다시 합류하는 거를 목표로 했다면은 2020년대부터는 그냥 우리는 중국과 러시아가 주도하는 새 판을 짜겠다라는 경향이 훨씬 강해졌습니다. 사실은 이란인들이 러시아를 그렇게 좋아하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19세기에 러시아한테 100년 동안 시달린 역사가 있고, 중국 같은 경우도 제가 이제 갔을 때도 중국인들 별로 안 좋아한다라는 말을 또 많이 들었죠. 감정적으로 그렇게 친밀한 관계가 이제 아닙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서유럽과의 관계가 너무 악화됐기 때문에 러시아와 중국과의 어떤 그 전략적 공조를 지금 추구하고 있다. 지금 이란에서 제일 중요한 문제가 식량 문제인데, 인구가 굉장히 늘었는데도 불구하고 또 기후 변화,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농업 생산량이 그렇게 좋지가 못합니다. 수자원 문제도 있고. 근데 러시아가 이제 최대의 곡물 수출국으로서 이란에 식량을 지원하면서 지금 양국 간의 연대가 굉장히 단단하고, 또 이제 미국이 무역망을 막아놨지 않습니까? 한국 돈도 그래서 이제 못 줬다가 얼마 전에 무역 결제 그걸 못했었죠 한동안은. 근데 이제 지금 풀렸죠. 그러니까 뭐 풀린 건 아니겠습니다만은 묶여있던 돈을 돌려주는 거죠. 네, 어쨌든 그 중국이 대신에 위안화를 통해서 이란의 석유를 사가고, 그러니까 이란이 그 다음에 중국에서는 필요한 공산품들, 자동차라든가 기계라든가 이런 걸 사가는 시기인데,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2017년 경제 제재가 이제 걸렸을 때 러시아와 중국이 이란을 도와주지 않았다면은 진짜 이란 정권 진짜 어떻게 됐을지 모를 정도로 위태위태한 상황이었죠. 근데 어쨌든 지금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가지고 아예 미국과는 완전히 갈라섰고, 경제 제재를 이란보다 더 심하게 맞았으니까요. 중국 같은 경우도 아직은 이제 무역망이라든가 이런 거는 활발하게 유지가 되고 있지만은, 어쨌든 반도체 문제나 대만 문제가 걸리면서 계속 미국과는 대립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러시아, 중국, 이란의 이 삼각연대가 계속해서 공고화해질 거고, 이 진영과 그다음에 미국을 중심으로 한, 미국과 서유럽, 일본을 중심으로 한 이 자유진영 간의 대립이 계속해서 격화되는 가운데, 사실은 이란도 중요하지만은 이 가운데 낀 국가들의 위치, 이 행보, 터키나 사우디나 이런 국가들과 이란과의 관계, 혹은 러시아, 중국과의 관계가 이제 또 변수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이란이 지정학적으로는 굉장히 강경하게 가지만은 국내 문화적으로의 도전이 지금 정말 이제 거세입니다. 대표적으로 이 히잡 문제, 그러니까 무슬림 여성들이 둘러야만 하는 그 머리 가리개 같은 경우에는 2022년에 이제 마흐사 아민이라는 그 젊은 여성이 이제 도덕 경찰에 의해서 히잡 단속을 당하다가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는데, 그렇죠. 이제 정부는 그냥 이제 사고였다고 하고 그냥 이 개인적인 건강 문제였다고 이제 했는데, 어쨌든 이제 이게 도화선이 돼가지고 정말 엄청난 규모의 시위가 있었고, 제가 이제 이란을 여행할 때도 저는 이제 보수파 청년도 만났고 개혁파 청년도 다 만났는데, 모두가 이제 너는 이 시위 어떻게 생각하냐 할 정도로 정말로 이제 중요한 사건이었고, 현재 테헤란의 거리에서는 히잡을 정말 아예 두르고 있지도 않은, 옛날에는 머리 한 정수리쯤에 걸쳤거든요. 그래서 머리카락 앞부분을 살짝 걸치는 드러내는. 식으로. 네네. 근데 지금 제가 갔을 때는 그냥 어깨에 그냥 두르고 그냥 누가 뭐라 하면 그때서야 패션이에요? 패션이기도 하고 이제 보험인 거죠. 누가 정말 뭐라고 하면 보험이라고 하는 게 맞겠네요. 보험으로 이제 둘러다니는 그런 경우를 이제 굉장히 또
많이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데 최근에는 이제 이스라엘 그 공습 이후에는 이란 정부에서 다시 이제 히잡 단속을 강화한다는 뉴스를 제가 얼마 전에 들었습니다. 그 이란의 친구들을 통해서 연락도 하기도 하고 어쨌든 그러나 아까 만화방 사진을 제가 보여드렸듯이 현재 이제 이 문화적인 어떤 추세에 대해서 이란 정부가 굉장히 고민이 많다. 그러니까 혁명의 기억이 전혀 없고 종교적인 어떤 그런 삶의 자세를 추구하지 않는 신세대가 너무 많아졌기 때문에 이 세대들에게서 계속해서 이슬람 공화국이 지지를 받기 위해서는 문화적인 면에서 조금 이제 계속 조였다 풀었다를 반복하지만은 장기적인 추세는 점점 더 개방하는 방면으로 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제 전망입니다만은 지정학적으로는 반미 노선, 중국 러시아와 연대하여 반미 노선을 강화하고 이제 문화적으로는 그 문화 통제를 좀 완화하면서 어떻게 하면은 이 서구적인 대중문화 그리고 이제 좀 소비 문화 그리고 이제 뭐랄까 좀 종교적이지 않은 문화와 이슬람 공화국의 국가 이데올로기를 조화시킬까 이런 문제로 고민을 하고 있고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제 한류가 여기서 어쨌든 논쟁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는 게 이제 한국인 입장에서는 좀 이제 주목할 부분이죠. 왜냐면은 한류에 대한 입장이 두 가지가 이제 있습니다. 하나가 이제 이 문화는 아까 이제 주몽이나 대장금 얘기처럼 미국의 퇴폐 문화와는 다른 보수적인 아시아 문화라는 어떤 그런 인식이 있고요. 두 번째는 최근에 이제 한류 경향성, 뭐 방탄소년단이나 뭐 K-팝 아이돌 문화 같은 경우에는 뉴진스도 들어가 있어요. 뭐 걸그룹 좋아하는 애들도 많죠. 네. 그런 경우에는 이제 그 이란의 보수파들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잘못된 문화다. 가장 대표적으로 이거는 굉장히 성의 어떤 그 남녀의 그 고정적인 그쵸 성타락이다. 이거 남자가 여자처럼 하고 나오고 여자가 남자처럼 하고 나오지 않느냐라는 식으로 이제 그 비판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류라든가 이런 최근의 한류 경향성 같은 경우에는 이란 내부에서 또 보수 개혁의 어떤 또 논쟁거리가 되고 있고요. 이제 그런 상황에서 한국 문화를 둘러싼 이 흥미로운 논쟁 구도. 제가 이제 보수파 청년들이랑 얘기를 할 때 그 친구들이 말해준 것 중에 하나가 우리 그 친구들이 저랑 연배가 비슷한데 그 한 뭐 30 전후인데 이 친구들도 나 때는 마리아를 하면서 우리 때는 대장금 같은 한국의 역사와 전통을 보여주는 아름다운 걸 봤는데 요새 애들은 생각이 없어가지고 방탄소년단이나 본다. 예. 한국의 그 드라마와 최근에 음악과 비교를 하면서도 보수파와 개혁파가 갈려지는군요. 네네. 예, 그렇기 때문에 한국이 어쨌든 미국의 이제 뭐랄까 지정학적인 동맹이지 않습니까? 뭐 미국의 가치 동맹, 지정학적 동맹 여러 국익을 공유하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란과 정치적으로는 당분간도 아마 미국 연합에서 이제 붙어서 긴장감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죠.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문화적 호감 또 문화적인 논쟁 국면에서 한국의 존재감이 또 굉장하기 때문에 이런 차원에서 전략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어쨌든 이제 그 이란이라는 나라가 또 역사적으로 대단하고 또 에너지 자원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류를 기점으로 한 뭐 이란과의 어떤 문화 교류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고 오히려 제 생각에는 한류가 너희들이 생각한 것처럼 무슨 그런 문화가 아니라 이 방탄소년단에도 보수적인 우리도 유교 윤리가 있어 이런 식으로 브랜딩을 하는 어떤 그런 노력들이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예. 좋은 뉴스입니다. 이렇게까지 댓글 주시면서 도와주셨네요. 제이님 감사하고 마지막 질문 하나 드릴게요. 앞서 댓글에도 있던 내용인데요. 걱정돼서 이란 못 가시겠다 하시는 분들한테 마지막 한마디 해주시죠. 이란 여행이 이제 사실은 뭐 불편하고 편의성이 떨어져서 못 가는 건 있는데 뭐 안전은 거의 뭐 걱정이 없다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예. 불편한 점은 이제 카드가 안 됩니다. 카드가 안 돼? 예, 마스터카드랑 비자 카드가 그러면 이제 리알 그쪽에 화폐로만 다 해야 됩니까? 그렇죠. 이제 그러니까 달러나 유로화 같은 거를 달러 유로 현금으로 들고 가서 예. 그거를 중간중간에 바꿔가면서 이제 해야 되는데 사실 이미 이란도 자체적인 카드 결제망으로 다 카드 쓰고 다니기 때문에 현금 쓰고 다니기가 굉장히 불편합니다. 막 잔돈 안 거슬러 주려 할 때도 많고 이제 그리고 이제 VPN 인터넷이 어렵다. 카카오 한 번 하기도 이게 좀 쉽지가 않다. 뭐 이런 것 때문에 불편한 점은 크더라도 뭐 또 언어 문제도 있죠. 아무래도 영어가 막 그렇게 잘 되는 나라는 아니니까 뭐 젊은 애들은 영어 많이 엄청 잘하는 애들도 많습니다만은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여행이 불편한 점은 있어도 뭐 위험할 그것까지는 없다. 다만 이제 이란 여행의 최고의 장벽은 역시 미국 제재죠. 이제 트럼프 행정부 때 부과된 제재로 인해서 이란에 방문하면은 미국의 이제 그 간편 비자죠. 이스타 제도. 그게 이제 안 되기 때문에 이란 방문 경력이 있으면은
광화문 미국 대사관에서 2시간 기다려서 인터뷰를 꼬박꼬박 받아서 미국 비자를 획득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그런 불편한 점이 너무 많은 게 사실은 이란 여행의 애로사항이지 뭐 안전 문제는 제가 새벽 2, 3시에도 길거리 돌아다녀도 아무런 문제 없었습니다.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오늘 임병묵 작가님 모시고 이란 여행 다녀온 소감을 통해서 이란의 모습 그리고 이란과 이스라엘 전쟁을 통해 본 이란의 모습 실제로 그 모습 그리고 국제적 관계 중국과 러시아와 어떻게 가까워졌는지 미국과 어떻게 지금 아직도 적대적 관계나 대립 관계가 유지되고 있는지 중동에서의 이란 여러 나라들과 관계 이런 걸 좀 두루 살펴봤습니다. 다음에 한번 좀 미리 좀 더 나와주시다 약속을 해주시죠. 아 물론이죠. 제가 또 러시아 관련해서 책도 썼기 때문에. 그래요? 네. 그러면 또 그 관련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임명묵 작가님이셨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광주에다가 우리 이승만 대통령의 건국 이념의 핵심이 바로 자유니까 이 자유 이념이 보다 굳건하게 인식되고 또 시민운동으로 성장한다면은 민족 운동도 한 단계 더 높은 단계로 고양될 수 있지 않을까. 광주에서의 그 학당 강좌 개설은 다른 지역보다도 더 특별한 의미가 있겠다. 그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함께 연구하고 함께 토론하고 나아가 함께 행동하는 아름다운 시민연대에 참여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모두가 숨죽이고 침묵하던 시절 펜앤마이크는 앞장서 자유와 민주를 외쳤습니다. 자유파 정권 탄생을 위해 싸웠습니다. 2024년에도 펜앤마이크는 쉼없이 달려갑니다. 2024 총선 자유파 승리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자유민주주의 체제수호의 선봉이 되겠습니다. 왜곡된 대한민국 역사를 바로 세우겠습니다. 2024년에도 펜앤마이크를 응원해 주십시오. 인터넷 검색창에 펜앤마켓을 검색해 주세요. 펜앤마켓은 펜앤드마이크 구독자분들을 위한 종합 쇼핑몰로 좋은 상품으로 온라인 최저가를 목표로 하는 마켓입니다.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